남편이 외도한 후 상간녀의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겐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동의만 하신다면 당장 내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몇 초의 생각 끝에 동의했다. 나는 강남 청담동의 한 카페 테라스 구석, 거의 숨겨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무성한 고사리 뒤에 숨겨진 그 자리를 골랐다. 그곳은 아무도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바깥 공간 전체를 관찰하기에 완벽했다. 테이블 위 오렌지 주스의 얼음은 오래전에 녹아 음료를 두 개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층으로 희석시키고 있었다. 나에게서 약 10m 떨어진 잉어 연못 옆 6번 테이블에는 나의 남편 테오가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길고 늘씬한 다리를 드러내는 대담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이혜원이었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재계와 물류업계에서 이혜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녀는 태양그룹 회장 최준혁의 아내였다. 최준혁은 해운 운송 분야의 진정한 상어 같은 존재였다. 태호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 한때 내가 넋을 잃고 사랑했던 그 미소. 그 미소는 나 철저하고 완고한 수석 감사관을 설득하여 내 경력을 포기하고 그림자 속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게 했다. 나는 10년간의 직장생활 저축액을 모두 털어 그가 자신의 건설 회사를 설립하도록 투자했다. 내가 직접 고른 백금 결혼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 태호의 그 손이 이제는 이혜원의 손등을 공개적으로 부끄럼 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은 말라 있었다. 32세의 나이에 10년 동안 메마르고 스트레스 받는 회계 장부와 결산 작업에 시달리면서 나는 냉철한 정신을 단련시켰다. 나는 단지 가슴에 1000kg짜리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공기가 순환되는 것을 막는 듯했다. 한 달 전 태호는 장례식장 같은 얼굴로 집에 왔다. 그는 회사가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고 모든 자산이 압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설득하여 합의 이혼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지수야, 이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는 너무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간청했고 나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새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자본을 회수해야 해. 만약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이 당신과 아이들이 살 집까지 압류할 거야. 그는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다시 모든 것을 당신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라고 그는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어떤 땅도 어떤 프로젝트도 없었다. 오직 충실한 아내의 희생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을 계획을 세운 배신자 남편만이 있었다. 충분히 보셨습니까? 굵고 거친 목소리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져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맞춤 제작된 차콜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위험 있는 남자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졌고 그의 눈은 깊었지만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는 태양그룹의 최준혁 회장, 나의 남편과 다정하게 굴고 있는 여자의 남편이었다. 최준혁은 내가 초대하기도 전에 의자를 빼내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태도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냉정하고 권위적인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당신의 남편은 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최준혁은 월간 재무보고서를 논평할 때 사용할 법한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길거리에 내쫓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폴더를 내 쪽으로 밀었다. 열어보세요. 5페이지.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5페이지는 합의 이혼 판결문에 공증된 사본이었다. 서명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법원의 붉은 지기는 내 삶에 대한 피 묻은 조롱처럼 보였다. 이럴 수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힘든 시기가 지나기를 기다릴 거라고. 그는 당신이 서명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최준혁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하고 잔인했지만 내가 들어야 할 진실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법망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재산 분쟁 없는 협의 이혼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떨어뜨렸다. 배신과 속임수의 감정이 쓰디쓴 담즙처럼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남편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과 선의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다. 나는 수많은 기업들이 탐내던 공인회계 감사관이었는데 내 인생을 공유했던 남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속았다. 이는 내 존재의 가장 큰 계산 착오였고 그 대가는 나의 모든 젊음과 재산이었다. 최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평가하며 나의 반응을 관찰했다.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재무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손익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겠지요. 이 투자는 손실 처리 라이드업한 것입니다.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해 생각할 시간입니다. 나는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최준혁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머리와 셔츠 칼라를 정리했다. 저에게 실패자라고 알려주려고만 찾아오신 것은 아니겠죠, 최 회장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나의 빠른 회복에 만족하는 듯했다. 지능적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지금 미혼 여성입니다. 나도 이혜원과의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그녀는 당신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내 회사에서 재정적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계부서에 자기 사람을 침투시켰고 태양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당신의 전 남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준혁은 잠시 멈추더니 몸을 앞으로 숙여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수억 유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감사하고 이혜원이 빼돌리는 더러운 돈의 흐름을 막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법적인 아내가 필요하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조직을 정화해야 합니다. 왜 저를요? 나는 이미 전속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머리로 물었다. 첫째, 당신은 동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태호와 이혜원을 증오합니다. 둘째, 당신의 이력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형 유통그룹의 전수석 감사관으로서 비용 통제에 대한 당신의 철권으로 유명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 모두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최준혁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동의한다면 아침 8시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납시다. 결혼합시다. 나는 다른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승리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혜원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부엌과 회계 장부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고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3초,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도박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했던 시간 전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좋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양그룹의 재무부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나의 업무 방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최준혁은 일어서서 정장 단추를 채웠다. 내일 봅시다, 최지수 씨. 그는 서류철과 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복수 계획을 남기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나는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평소 넓은 오피스 정장 아래 숨기곤 했던 늘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아이보리색의 일자형 드레스를 골랐다. 나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공들여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비치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지수가 아니었다. 어제의 지수는 그 이혼 판결과 함께 죽었다. 7시 55분 정각. 나는 서울 가정법원 문 앞에 서 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내 앞에 급하게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최준혁이 내렸다. 그는 오늘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전날보다 더 젊고 덜 엄숙해 보였다. 시간을 잘 지키는군요. 그가 인사 대신 말했다. 직업 교육의 결과입니다.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들어갑시다. 최준혁의 사전 준비 덕분에 결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내가 결혼 증명서에 최준혁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서명했을 때 전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감동이 아니라 전투에 들어가기 전 중무장을 받은 군인의 흥분이었다. 공무원은 우리에게 두 부의 증명서를 건넸다. 최준혁은 한 부를 집어 나에게 주었다. 태양그룹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반말을 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업적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었다. 건물을 나섰을 때 아침 햇살이 내 손에 든 서류를 빛나게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결혼 증명서를 최준혁의 마이바흐 보닛 위에 놓고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 이미지 속에는 내 이름과 최준혁의 이름이 함께 있었고 차 앞면에 있는 태양그룹 로고의 황금색 V 위에 붉은 도장이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아직 바꾸지 않은 내 사랑이라는 연락처를 찾았고 사진을 첨부한 후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몰래 그렇게 빨리 나를 해방시켜줘서 고마워. 덕분에 오늘 아침 태양그룹 회장님과 결혼 절차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었어. 너와 네 상간녀에게 행운을 빌어. 메시지를 보냈다. 파란색 이중 체크가 즉시 나타났다. 옆에서 내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던 최준혁은 희미한 미소만을 지었다. 생각보다 더 투쟁적이군요. 비즈니스에서나 전쟁에서나 기습 요인이 승리의 50%를 결정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그룹 본사로 가는 길에 최준혁은 나에게 사원증과 임명장을 건넸다. 재무이사, CFO,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첫 순간부터 저를 이 직책에 신뢰하시나요?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수심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최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자리는 이혜원이 그녀의 꼭두각시 전임 회계 부장을 통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해고하고 당신을 앉혔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그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칼이었고 명령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밤새도록 공부했던 태양그룹의 조직도를 시각화했다. 이혜원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주주였고 사업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자금 유용은 혼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 아래에는 공범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다. 나의 임무는 그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이혜원을 고립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태호와 그녀가 돈 세탁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태호가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차는 도시 금융중심부에 웅장한 30층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최준혁은 내려서 차를 돌아 내 문을 열어주었다. 애정 때문이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는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사도적인 행동이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항상요. 나는 대답했고 그의 옆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가방 속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태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길 때까지 울리게 놔두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울렸다. 그 순간 나의 침묵은 그에게 최악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태호는 미쳐 날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을 것이다. 옆에 있던 이혜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것이고 내가 보낸 사진을 보자 그녀의 화장한 얼굴이 변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멈췄을 때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네, 나는 마치 배달원에게 응대하는 것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이게 뭐야? 이 사진이 무슨 뜻이야? 합성이지. 그렇지. 태호는 공포로 목이 쉰 채 소리쳤다. 그는 믿지 못하거나 감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포토샵을 배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하얀 종이, 검은 잉크, 공식 도장. 당신은 회사 대표야. 가짜 도장과 진짜 도장을 구별할 줄 몰라? 나는 경멸하며 비웃었다. 언제부터 최 회장을 알았어? 네가 먼저 바람 피우기 시작한 거잖아. 태호는 중상모략에 의존했다. 도둑이 도둑에게 소리치는 전형적인 논리였다. 당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잘랐다.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이혼 절차를 밟았어.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났어. 나는 미혼 여성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게다가 당신은 지금 내 현 남편의 전처와 얽혀 있지 않아? 비즈니스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교환이라고 부를 거야.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반대편에서 이혜원이 전화를 가로채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봐, 이 악녀야. 내가 여기 있는 한 네가 태양그룹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승진은 꿈도 꾸지 마. 안녕하세요, 이혜원 씨. 나는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착각하고 있군요. 저는 승진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로 이 집의 안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주주, 외부인일 뿐입니다. 아, 그리고 말하는 것을 잊었네요. 저는 방금 재무이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태양그룹과 제 전 남편의 건설회사인 태호건설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미지급 부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히 이혜원이 소리쳤다. 왜 안 되죠? 나는 계속했다. 태호건설이 자재 선급금으로 태양그룹에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지만 아직 어떤 공사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CFO로서 저는 이 부채가 고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즉시 자본 회수를 명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야, 미친 짓 하지 마. 태호가 전화를 되찾았다. 그의 어조는 공격성에서 간청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뭘 원해? 내가 땅을 팔아 돈의 일부를 줄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땅을 판 돈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가지세요. 당신이 곧 직면하게 될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내 앞에는 태양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가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은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 최준혁을 보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들은 호기심과 면밀한 관찰이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최준혁은 약간의 감탄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그들을 겁주는 것과 결과를 얻는 것은 별개입니다. 두고 보세요. 나는 핸드백을 꽉 쥐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회계 부서 쪽으로 향했다. 나는 아무도 겁주지 않았다. 나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재무 및 회계 부서는 28층에 있었다. 두꺼운 유리문이 숫자의 3개를 회사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최준혁은 든든한 지원자처럼 내 뒤를 바짝 따랐다. 내부 분위기는 웅성거림으로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분명히 회장의 전격적인 결혼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이다. 모두 조용히. 최준혁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권위는 즉시 방을 침묵시켰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나를 가리키며 최준혁이 소개했다. 이분은 최지수 씨, 나의 아내이자 태양그룹의 새로운 재무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수입, 지출 또는 예산 승인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이분을 거쳐야 합니다. 임명장은 5분 안에 사내 메일로 발송될 것입니다. 다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더 억제되었다. 나는 방을 훑어보았다. 한 구석에서 두꺼운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적대감이었다. 그녀는 이혜원의 오른팔인 현회계 부장 유미란이었다. 나는 그녀의 파일을 철저히 검토했다. 유미란은 이혜원이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수많은 허위 판촉비 지출을 승인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유미란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유미란 씨. 즉시 모든 회계 장부, 디지털 서명 토큰, 그리고 ERP 시스템 비밀번호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유미란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의 도전적인 태도로 팔짱을 끼고 일어섰다. 최 이사님, 인수인계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년간의 장부를 이렇게 갑자기 넘겨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혜원 씨가 계신 이사회 지침을 따릅니다. 이사님의 임명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저는 이혜원 씨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려고 했다. 증거를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싶어 했다. 유미란 씨, 나는 최준혁의 서명과 그룹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긴급 상황에서 고위직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혜원 씨는 지금 단순한 주주일 뿐 집행임원이 아닙니다. 회장의 명령이 최고 권위입니다. 나는 최준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유미란을 강철 같은 목소리로 바라보았다. 15분 안에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저는 불복종 및 회사 운영 방해로 당신의 즉각적인 해고를 작성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횡령 가능성에 대해 경찰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평화로운 인수인계 아니면 수갑을 차고 여기서 나가는 것. 유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최준혁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그는 팔짱을 낀 채 나는 내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는 표정으로 관찰만 했다. 떨면서 유미라는 서랍을 열어 열쇠 뭉치와 토큰을 꺼냈다.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숨죽이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부터 절차가 바뀝니다. 50영유로 약 7. 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지출은 저의 개인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이나 문서를 위조하려는 사람은 제가 발견하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회계감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IT 부서에 유미란의 접근 권한을 즉시 취소하고 시스템의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유미란이 자신의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나간 후 나는 그녀가 방금 떠난 가죽 의자에 앉았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숫자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범죄 증거로 가득 찬 보물 창고였다. 책상에 전화가 울렸다. 이혜원이 내부 전화로 건 것이었다. 대단하네. 내 사람들을 해고하다니. 이건 단지 몸풀기일 뿐이에요. 나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대답했다. 당신 자신의 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당신 오빠의 홍보대 행사로의 송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첨부된 부가가치세 VT 청구서가
그다지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전화 반대편은 침묵했고 이어서 건조한 딸깍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호와 이혜원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덫을 놓아야 했다. 최준혁이 다가와 내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놓았다. 아주 잘했어요. 당신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너무 일찍 승리를 노래하지 마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달콤함과 섞였다. 준비하세요. 큰 폭풍이 몰려올 겁니다. 사무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내 컴퓨터 화면에 차가운 푸른빛만 남아 있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몇 시간 전에 퇴근했지만 나는 유밀한이 남기고 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나에게 숫자는 말을 걸었고 그 순간 그들은 불규칙성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다. 영화 속 해커들이 필요 없이 나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 기법인 대조와 확인을 사용하여 진실을 파헤쳤다. 나는 3분기 시산표를 열었다. 한 항목이 즉시 눈에 띄었다. 외부 서비스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나는 계정 623과 629의 세부 정보를 클릭했다. 마케팅 비용, 이벤트 조직 및 전략 컨설팅에 대한 수많은 항목들이 오리온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라는 단일 공급 업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오리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사업자 등록번호 NIF를 복사하여 상업 정보 포털에 붙여넣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단독 대표이사는 이민우였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민우는 이혜원의 남동생이었다. 그 방법은 조악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남동생의 주머니로 돈을 이체한 다음 다시 자신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리온이 발행한 모든 전자청구서를 계속 추출했다. 총액은 6개월 만에 150억 원을 넘어섰다. 항목들은 모호했다. 물류 솔루션 컨설팅 수수료, 고객 회의 조직 비용. 하지만 주장된 회의 날짜를 회사 활동 일정과 대조했을 때 등록된 이벤트, 초대 명단, 사진 또는 계약 청산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짜 청구서 매매 사례였다. 나는 은행 명세서와 의심스러운 청구서를 인쇄하여 빨간색 폴더에 보관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나는 채권자 계정 410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나는 채권자 계정으로 이동했다. 거기에 태호의 회사인 태호건설 유한회사의 이름이 있었다. 미결제 잔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나는 계약 세부 정보를 열었다. 태양그룹은 발렌시아 항구의 창고 개조 및 개선을 위해 태호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3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태양그룹은 이미 가치의 50%, 즉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추적 기록을 검토했을 때 실행된 공사열은 확고한 영을 보여주었다. 태호는 태양그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지만 돌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들어 창고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화했다. 다니엘, 나 지수야. 안녕하세요, 지수씨. 다니엘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시간에 방해해서 미안해요. 태호건설이 진행하는 발렌시아 창고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묻고 싶었어요. 현재 상태가 어떻죠? 반대편의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망설이는 대답이 나왔다. 사실 아직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쪽 이사는 항상 미루고 있습니다. 수입 자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혜원 씨도 우리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라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다니엘. 내일 아침 일찍 현장 감독의 확인을 받은 현재 상태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분명했다. 태호는 태양그룹의 성급금을 다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이혼에 서명하도록 나를 속였던 그 땅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내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음식 2통을 손에 든 최준혁이었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잘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좀 먹고 계속하세요. 나는 최준혁을 바라보고 이어서 내 책상 위에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았다. 단서를 찾았어요. 그렇게 빨리요? 최준혁은 음식을 내려놓고 의자를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미묘하고 쾌적한 남성적인 향수는 최근 태호에게서 풍기던 저렴한 담배 냄새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탐욕스럽지만 부주의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아니면 그들은 아무도 보스의 계좌를 감사할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확신했거나요. 이것을 보세요. 이혜원의 남동생에게 150억 원이 유용되었고 유령 공사에 대한 태호에게 50억 원이 성급되었습니다. 2분기에 걸쳐 총 2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최준혁은 숫자를 관찰했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혜원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쩐지 최근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빡빡하더라니. 물류그룹에게 현금 흐름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피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200억 원의 유동성을 잃는 것은 동맥 출혈을 겪는 것과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자와 함께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나는 도시락통을 열었다. 구운 안심 스테이크 향에 내 배가 꼬르륵거렸다. 일단 식사하세요. 최준혁은 내게 수저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포크를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의 맛이 느껴졌다. 요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최준혁은 자정이 지나서야 나를 청담동에 있는 그의 고급 주택으로 데려갔다. 골프장 옆에 고립된 웅장한 하얀 집은 거대했지만 주인처럼 차가웠다. 우아하고 강력했지만 외로웠다. 당신은 이 방에 머무릅니다. 최준혁은 정원이 보이는 2층에 넓은 침실 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세요. 나는 들어갔다. 침대, 시트부터 커튼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여성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이는 최준혁이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나 이혜원이 이 방에 발을 들인 적이 없음을 나타냈다. 감사합니다. 최준혁은 문틀에 기대어 잠시 나를 관찰했다. 지수 씨, 우리는 계약 결혼이며 나는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외부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프로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거대한 식탁에는 2벌의 식기만 준비되어 있었다. 최준혁은 이미 아이패드로 보고서를 읽으면서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앉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습니까?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침대가 지난 1달 동안 태호의 집에서 자야 했던 소파보다 훨씬 편안하네요. 가정부가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그녀는 나에게 카페라테와 햄과 토마토를 얹은 토스트를 가져다 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요리해 준 지 너무 오래되었다. 태호의 집에서는 항상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셔츠를 다림질한 다음 서둘러 일하러 나가야 했다. 왜요? 입맛이 없습니까? 최준혁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토스트를 잡았다. 그냥 낯설어서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갑자기 최준혁이 침묵을 깼다. 태호건설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나는 음식을 삼키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후 명확하게 대답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시간을 끌거나 지급 불능을 선언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보증을 실행할 것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최준혁이 관심을 보였다. 저는 계약 이행 보증과 선급금 보증을 발행한 은행에 통지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호건설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태양그룹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은행이 태호에게 압류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준혁은 진정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 참 악마적이군요. 은행이 개입하면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평생 다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속했다. 저는 태호건설이 태양그룹을 위해 수행했던 모든 이전 공사의 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유용하기 위해 예산을 부풀렸다고 의심합니다. 증거를 찾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것입니다. 최준혁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재미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정말 내 아내가 되기 위해 태어났군요.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아침 식사는 이상하지만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이 계산과 야망 속에서 조화를 찾고 있었다. 나는 최준혁과 같은 지적이고 솔직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태호와 같은 위선자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에서의 아침은 내부 숙청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모든 회계 직원과 프로젝트 관리팀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전날 밤 준비했던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건조한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 안에는 오리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의심스러운 청구서 목록과 태호건설과의 계약 상태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직접 담당했습니까?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유미란 씨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건네준 데이터만 입력했습니다. 문서의 유효성과 논리를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태만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꾸짖었다. 오늘부터 저는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입니다. 과거의 불규칙성을 감지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에서 면제되고 직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은폐하는 사람은 해고될 것이며 저는 그들의 기소를 권고할 것입니다. 나의 말은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찬물과 같았다. 회의 직후 3명의 직원이 조용히 내 문을 두드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혜원과 태호의 돈 세탁 네트워크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건설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의 가짜 청구서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회사를 만들었다. 태양그룹이 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릴 필요가 있을 때 이혜원은 태호에게 노동 및 자재에 대한 허위 청구서를 발행하도록 명령했다. 돈은 태양그룹에서 태호건설로 갔고 태호는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이혜원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폐쇄된 순환 구조였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돈의 흐름은 순환적이었지만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태양그룹에서 태호건설로, 태호건설에서 태호의 개인 계좌로, 그리고 태호의 계좌에서 외국은행의 박지영 명의의 다른 계좌로 화살표가 이어졌다. 나는 이름을 확대했다. 박지영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호의 어머니였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태호는 어머니가 모르게 더러운 돈을 받기 위해 친어머니의 계좌를 사용했다. 그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든 어머니를 범죄에 연루시켰다. 그의 잔인함은 극에 달했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최준혁이 아니라 이혜원이었다. 그녀는 2명의 경호원을 뒤에 두고 격렬하게 들어왔고 노크도 하지 않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은행이 태호건설의 계좌를 막았어? 이혜원은 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안경을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이혜원 씨. 노크 없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공급업체의 계좌를 막는 것은 은행 소관입니다. 왜 저에게 묻는 거죠? 아니면 제 전 남편 회사에 어떤 관심이라도 있으신가요? 멍청한 척하지 마. 당신이 보증 실행 통지서를 보냈잖아. 태호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이혜원이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저는 CFO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주들의 돈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50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태호건설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을 증명한다면 은행은 계좌를 해지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혜원은 이를 악물었다.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경고하는데 내 이익을 건드린다면 네 삶을 지옥으로 만들 거야. 최준혁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는 단지 널 이용하는 것뿐이야. 적어도 그는 나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나는 그녀보다 키가 작지 않았다. 반면에 당신과 태호는 다른 사람들의 등 뒤에서 행동하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역겨운 거예요. 태호에게 가서 빚을 갚을 돈을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기한은 3일 후입니다. 이혜원은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촉수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3일 후 내가 예측했던 대로 태호는 은행에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궁지에 몰렸고 상처 입은 짐승은 맹목적으로 공격한다. 월요일 아침 익명의 이메일이 회사 전체 직원들의 메일함에 도착했고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제목은 선정적이었다. 새 재무이사에 대한 진실, 꽃뱀인가 고급 매춘부인가. 링크는 조작된 비디오로 연결되었다. 감사관 시절 고객과의 회의를 위해 호텔에 들어가는 나의 실제 이미지가 선정적인 소리와 섞여 있었다. 아래에는 내가 오랫동안 최준혁의 정부였으며 태호에게서 모든 것을 훔치고 백만장자를 위해 그를 버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비방 기사가 있었다. 회사는 소문으로 들끓었다. 이전에 존경의 시선이었던 시선들은 이제 경멸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마우스를 꽉 쥐었다. 태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다. 그는 여론을 이용해 내 명성을 파괴하고 나의 사임을 강요하려 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준혁이었다. 이메일 봤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침착했다. 네, 그가 비열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사무실에 머무르고 나가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5분 후 건물 전체에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준혁의 단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전 직원을 즉시 메인 로비로 소집했다. 나도 내려갔다. 최준혁은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IT 부장과 법무팀장이 있었다. 방금 내 아내 최지수 씨를 비방하는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것이 악의적인 중상모략임을 단언합니다. 우리 IT 부서는 이메일이 전송된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태호건설의 대표인 태호 씨의 자택 근처 PC방에서 온 것입니다. 최준혁이 신호를 보냈다. 뒤에 큰 화면에 PC방 보안 카메라 녹화 화면이 나타났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태호가 이메일이 전송된 정확한 시간에 컴퓨터를 두드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웅성거림이 로비 전체에 퍼졌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미 태호 씨를 형법에 명시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혁이 계속했다. 게다가 저는 태양그룹의 모든 직원이 이 허위 정보를 논평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즉시 해고될 것임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업 그룹입니다. 값싼 가십시장이 아닙니다. 군중은 침묵했다. 최준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여론의 불을 막 시작하자마자 진압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시선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파란색 폴더를 건넸다. 이게 뭐죠? 내가 물었다. 동부상업은행에서 태호의 대출 파일입니다. 그는 2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기계, 공장 건물, 심지어 부모님의 집까지 저당 잡았습니다. 대출은 10일 전에 만기가 되었고 연체로 분류되었습니다. 은행은 저당권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태호의 서명이었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혜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 돈을 빌린 것을 나에게 숨겼었다. 나는 은행과 이야기했습니다. 최준혁은 노련한 늑대와 같은 자신감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채권 추심 회사에 부채를 매각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나는 즉시 이해했다. 즉, 이제 당신이 태호의 채권자라는 말인가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나를 정정했다. 우리의 결혼이 태호의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이제 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태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부채 폴더를 들고 있었지만 그가 빨리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무력감과 공포를 맛보기를 원했다. 나는 태호에게 카페가 아닌 태호건설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급여 미지급으로 거의 모든 직원이 떠났다. 태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빈 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핏발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를 비웃으러 왔어?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하며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호는 흘끗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은행에 빚을 졌지. 너에게 빚진 게 아니야. 나를 겁주려고 하지 마. 은행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공장 건물을 압류하는 것뿐이야. 더 자세히 보세요. 나는 채권 양도 문서를 가리켰다. 은행은 당신의 부채를 액티브 매니지먼트 유한회사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는 바로 저 최지수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불가능해. 네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서 빚을 샀어? 최준혁이지. 그렇지. 그 사람이지. 누가 뒤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채권자이며 계약 조항에 따라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저당 잡힌 모든 자산을 즉시 인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허름한 사무실과 저 낡은 굴착기들은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 아, 그리고 시골에 있는 당신 부모님의 집도 있죠. 그렇죠? 저당권에는 태호 씨의 아버지 김 씨와 어머니 박 씨 소유의 토지 및 부동산 사용 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급을 듣자 태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최준혁의 경호원 2명이 즉시 그를 가로막았다. 지수야, 부탁해. 태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회사를 가져가고 모든 것을 가져가. 하지만 부모님 집은 건드리지 마.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 집을 압류당했다는 것을 아시면 돌아가실 거야.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혐오감을 유발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방패로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속여 이혼에 서명하게 했을 때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메스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이혜원과 외도했을 때 내 감정을 생각했나요? 내가 잘못했어. 이혜원이 나를 꿰어냈어. 그녀는 내가 그 돈을 세탁하는 것을 도우면 수십억을 나눠 가질 거라고 말했어. 탐욕이 나를 눈멀게 했어. 지수야, 우리가 부부였던 10년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살기를 열어줘. 우리의 결혼은 당신이
그 이혼 신청서에 서명한 순간 끝났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나는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 당신이 빚을 갚기 위해 태호건설의 모든 지분과 당신이 산 땅을 내 이름으로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 둘, 내일 당장 당신 부모님의 마을에 사람을 보내 집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는 것.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 땅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이야. 당신은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지나가는 몇 초는 태호의 신경을 때리는 망치 소리였다. 좋아, 서명할게.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 이미 준비된 문서를 그에게 건네도록 했다. 태호는 펜을 잡았고 떨리는 손으로 각 페이지에 서명했다. 각 서명은 그의 존재의 일부를 찢어내는 것 같았다. 서명된 문서를 손에 쥐자 큰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고 게다가 그의 범죄 도구까지 빼앗았다. 이제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호 씨. 나는 나가기 전에 말했다.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밖에 나가자 최준혁이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나요? 네, 내가 긍정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도시의 소란을 바라보았다. 더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공정해졌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절반쯤 이루어졌지만 이혜원과 그녀의 돈 세탁 제국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호는 단지 보잘것없는 졸병이었다. 이혜원은 이 체스판의 여왕이었고 나는 그녀가 그녀의 꼭두각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태호에 대한 나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서두르지 않았다. 나에게 그는 이혜원이 통제하는 큰 체스판에서 단지 희생할 수 있는 졸병일 뿐이었다. 나의 진정한 적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녀를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졸병, 이혜원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유미란이 필요했다. 태양그룹에서 해고된 후 유미란은 실업자가 되었다. 비윤리적 해고로 얼룩진 경력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사립탐정에게 그녀를 미행하도록 의뢰했고 그녀가 외곽의 셋집에서 공공하게 살고 있으며 도박 빚의 채권자들에게 매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음 카드를 쓰기로 결정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유미란을 불러낸 노동자 지구의 외딴 카페로 차를 몰고 갔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도망치려는 심엽을 했다. 앉으세요. 나는 그녀를 멈추게 할 만큼 충분히 조용하지만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저 문을 나선다면 저는 이 폴더를 지금 당장 경찰에 보낼 것입니다. 나는 마닐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미라는 침을 삼키며 그것을 노려보았다. 뭘 원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뺏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지만 당신의 범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봉투를 열고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회사 트럭 함대 유지 보수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정비소와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챙긴 총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횡령죄이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미라는 창백해졌고 떨면서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었다. 최 이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나이든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없어요. 저는 그 돈을 도박에 다 썼어요. 이제 갚을 수도 없어요. 나는 내 발 아래에서 흐느끼는 여자를 일말의 연민도 없이 바라보았지만 나의 냉철한 정신은 이것이 나의 기회라고 말했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의 한탄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빚을 갚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요. 유미라는 눈에 희망의 불빛을 띠고 고개를 들었다. 어떤 조건이요?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게요. 당신이 나의 스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혜원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작전을 수행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녀가 태양그룹의 누구도 감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녀에게 돌아가서 충성심을 가장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유미라는 주저했다. 그녀는 이혜원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고 있었지만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이혜원 씨가 알면 저를 죽일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경찰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나는 최후 통첩을 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신이 해고되었을 때 당신을 버리지 않았나요? 그녀가 당신의 빚을 갚기 위해 단돈 1원이라도 주었나요? 아니면 더 이상 쓸모없는 개처럼 당신을 대했나요? 나의 말은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증오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여자. 저는 그녀가 수십억을 벌도록 도왔는데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뭘 알고 싶으세요? 이혜원이 그녀의 자산을 어디로 유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많은 양의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미라는 주위를 둘러보고 내 귀에 속삭이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큰 한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르베야와 코스타 브라바에 있는 여러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고 약 30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이 돈을 투자 컨설팅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키프로스의 유령 회사로 이체할 생각입니다. 돈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스페인의 모든 빚을 태양그룹에 떠넘기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300억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혜원이 성공한다면 태양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범죄에서 멋지게 벗어날 것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할지 아나요? 국제사립은행 마드리드 지점입니다. 그녀는 그 지점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 송금 주문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정보는 금전적 가치가 있었다. 좋습니다. 계속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가 명령을 실행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 일이 끝나면 저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불태우고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줄 것입니다. 유미라는 반복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섰고 음료 값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나왔다. 오후의 태양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완벽한 포획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는 이혜원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금요일 오후 내 사무실의 긴장은 칼로 벨 수 있을 정도였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빗방울이 창문 유리를 강하게 때렸고 마치 내부의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양그룹 은행 시스템의 자금관리 인터페이스를 열어놓았다. 최준혁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고 있었다. 우리는 유미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14:30 아직 소식이 없었다. 이혜원이 당일 돈을 해외로 이체하려면 마감 시간 전에 명령을 실행해야 했다. 스위프트 시스템의 국제 거래 마감 시간은 보통 15:30이거나 늦어도 16시였다. 그 시간을 넘기면 명령은 다음 주까지 보류될 것이다. 도망치려는 사람에게 하루의 지연은 너무 많은 시간이고 너무 많은 위험이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미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막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지점장과 함께 VIP 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나는 최준혁에게 말했다. 그녀는 은행에 있어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그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돈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잃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완벽한 그물을 쳤습니다. 나는 다른 채팅창을 열고 국제사립은행의 기업 금융이사이자 나의 대학 동창인 마르코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미 그에게 이혜원의 계좌와 관련된 잠재적인 사기 거래에 대해 경고했었다. 태양그룹의 CFO로서 나는 소송 중인 주요 주주와 연결된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차단 또는 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다. 15, 10 시스템이 계좌 이동을 나에게 통지했다. 이혜원의 개인 계좌에서 300억 원의 이체 명령이 방금 생성되었다. 항목 투자 컨설팅 계약 번호 1 2023 지불 수혜자 키프로스의 써니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여기 있어요.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명령은 승인 대기 상태였다. 나는 즉시 마르코스에게 전화했다. 마르코스 300억 원의 명령이 방금 시스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횡령된 돈입니다. 당장 막아주세요. 반대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여요, 지수씨.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점에서는 긴급하게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그녀가 VIP 고객이며 국제 계약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차단하면 클레임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는 가짜입니다. 써니 인베스트먼트는 유령 회사입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저는 방금 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혜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긴급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규정 준수 위험 경고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명령을 보류하세요. 당신은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15, 30이 지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규정 준수 부서로 넘겨 철저한 검토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면 영국의 여왕도 그 돈을 이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화면에서 명령 상태는 대기 중에서 검토 중으로 바뀌었다. 은행의 VIP 룸에서 나는 혼란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혜원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을 것이다. 15, 20 국제거래 마감 시간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유미란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은행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총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어요. 그녀가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 시간에 총재는 저와 회의 중입니다. 물론 회의는 없었지만 나는 은행 규약을 알고 있었다. 거래가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특히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 하에서는 아무도 경솔하게 승인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15, 30 스위프트 시스템이 닫혔다. 이혜원의 이체 명령은 자금 출처를 증명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돈은 여전히 그녀의 계좌에 있었지만 이제 동결되었다. 그녀는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었다. 최준혁은 눈에 띄는 감탄을 담아 나를 바라는 나에게 와인잔을 따라주었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함정입니다. 돈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어요. 나는 잔을 들고 살짝 흔들었다. 와인의 붉은색이 적의 피처럼 일렁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궁지에 몰면 그들은 자기 종족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서는 법입니다. 이혜원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분노를 쏟아낼 첫 번째 사람은 태호일 것입니다. 다음 행동을 기다려봅시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은행에서의 실패는 이혜원을 광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탈출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어리석은 기술적인 문제로 좌절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태호의 전화를 받았다. 나의 전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후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 찾아갔던 사채업자들이 시골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집을 둘러쌌다. 그는 싸구려 여관에 숨어 있었고 마지막 구명줄인 이혜원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혜원아, 나 좀 도와줘. 태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이 오늘 밤 이자 5억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돈 좀 빌려줘.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네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300억 원이 막힌 것에 격분한 이혜원은 태호의 간청을 듣자 폭발했다. 닥쳐. 나도 너보다 더 심각해. 네 전 아내 때문에 내 돈이 다 막혔잖아. 너 같은 멍청이가 그렇게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내가 갇혀있지 않았을 거야. 뭐라고? 태호는 어리둥절했다. 이 모든 것이 지수와 무슨 상관이야? 그녀에게 물어봐. 그녀가 내 돈을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개입했어. 너희 둘 다 똑같이 비참해.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 이혜원은 전화를 끊고 태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나머지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고급 주택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아마도 국경을 넘어 도망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반대편에서 태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더러운 여관 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경력,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호화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정부까지. 박복도에서는 무거운 발소리와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태호야, 어디 있니? 나와. 네가 땅속에 숨어도 우린 널 찾아낼 거야. 겁에 질린 태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3층,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평소의 전술,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픈 척하는 데 의존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과일 칼을 잡고 손목에 얕게 상처를 냈다. 피는 나지만 실제 위험은 없는 정도였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척했다. 그는 응급실에 입원하면 사채업자들이 병원에서 감히 행동하지 못할 것이고 경찰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깡패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피웅덩이 사실은 드라마틱함을 더하기 위해 바른 인스턴트 국수 소스 속에 움직이지 않는 태호를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 소란을 듣고 올라온 여관 주인은 구급차를 불렀다. 태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들것 위에서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살았다.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원 소식이 최준혁의 사람들을 통해 즉시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연기하고 있어요. 나는 탐정이 보낸 복도 카메라 영상을 보며 말했다. 토마토 소스를 바르는 방식이 한심하네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최준혁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다. 옛 환자를 방문할 건가요? 물론이죠. 결국 우리는 10년 동안 부부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완전히 깨어나도록 약을 좀 줘야겠어요.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났다. 태호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혼수 상태인 척했지만 심장 모니터는 긴장감 때문에 약간 가속된 규칙적인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준혁과 나는 들어섰다. 나는 엄격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장례식 꽂힌 흰 국화다발을 들고 있었다. 내 옆에 최준혁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최준혁은 병원의 VIP 카드를 보여주었다. 태양그룹은 의료 장비의 주요 기부자 중 하나였다. 간호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문을 닫고 물러났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국화를 머리맡 테이블에 놓았다. 내 하이힐이 바닥을 긁는 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만 연기해, 태호 씨. 당신의 연기는 정말 최악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태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시체와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의사는 당신의 상처가 표면적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세반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의 빚에 대한 두려움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태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당신의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 쉬울 것입니다. 최준혁이 침대 발치에서 끼어들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당신을 괴롭히던 깡패들을 체포했습니다. 태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들에게서 안전한 거야? 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한때 그에게 천사처럼 보였던 미소는 이제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법에서는 아니죠. 나는 최준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국세청 NTS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태호건설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소송 개시 통지서입니다. 허위 청구서를 통한 탈세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미 이혜원 가족의 유령회사 계획에 당신이 참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호는 상처를 입고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었어. 이혜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했어. 나는 서명만 했을 뿐이야. 당신이 서명했습니다. 당신이 법적 책임자입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혜원은 매우 똑똑합니다. 당신의 회사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서명, 모든 도장은 대표이사 태호 씨의 것입니다. 판사가 당신 같은 채무자의 증언을 믿을까요? 아니면 서명된 서류를 믿을까요? 태호는 땀에 젖어 떨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조세 포탈은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야, 나를 구해줘.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간청했다. 당신은 재무 전문가잖아. 법을 알잖아. 나를 도와줘.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도 계시고. 나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에게 자산을 수락하여 빚을 갚도록 했을 때 횡령죄를 면하게 해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혜원의 탐욕은 너무 컸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갑자기 경찰 역할을 맡은 최준혁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며 이 계획의 진정한 배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호는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그 가능성을 붙잡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준혁을 향했다. 자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게요. 제가 이혜원과 돈을 나눌 때마다 기록했던 수첩이 있습니다. 그녀가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어요. 부모님 댁 금고에 숨겨뒀어요. 최준혁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 수첩은 이혜원에 관해 박을 마지막 못이었다. 좋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계속 회복하세요. 잠시 후 경찰관들이 와서 당신의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우리는 방을 나섰다. 태호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혜원을 함께 끌어내릴 기회는 있었다. 복도에서 최준혁은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태호를 제거하고 이혜원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훌륭한 연기 덕분입니다. 나는 손을 빼고 머리를 정리했다.
이제 그 수첩을 가지러 갑시다. 이혜원이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밖에는 비가 그쳤다. 희미한 무지개가 지평선에 그려졌다. 나는 폭풍 후에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전쟁은 곧 끝날 참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원을 나섰다. 최준혁은 운전기사가 운전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운전하고 싶었다. 밤을 가로질러 차를 통제하는 느낌은 내가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이바흐는 태호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태호의 고향은 올리브밭과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내가 돌아온 것은 3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가족 행사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온 가족을 위해 부엌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최준혁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태호의 부모님 생각요. 나는 고백했다. 그분들은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단순한 시골 사람들입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들이 한 일과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며느리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최준혁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탐욕의 비극입니다. 태호 씨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이혜원이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더러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파괴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정의는 때때로 잔인하다. 새벽 3시에 우리는 익숙한 단층 시골집 앞에 멈춰섰다. 쇠 대문은 녹슬었지만 현관의 부겐빌레아 꽃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피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고 밤의 추위가 내 뼈를 뚫고 들어왔다. 마당에서 개가 짖었다. 곧이어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다. 태호의 아버지 김 씨가 낡은 재킷을 입고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추며 나왔다. 누구시오?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저예요. 아버님, 지수예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소리쳤다. 지수야, 아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그는 서둘러 대문을 열었다. 태호의 어머니 박 씨도 나와서 내 손을 잡았다. 아가, 왜 미리 연락 안 했니? 너 얼었잖아. 들어와, 들어와. 그들의 친절함에 내 마음이 찢어졌다. 그들은 이혼이나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태호가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최준혁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직장 동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고 허브 리큐어를 대접하고 과자를 꺼냈다. 집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단순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때 우리의 미소는 이제 쓴웃음처럼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나는 잔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태호 씨가 금고에 숨겨둔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김 씨는 놀랐다. 태호가 뭘 숨겼다고? 거기에는 땅 문서만 보관한다고 했잖아. 그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숨겼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태호 씨는 불법 사업, 탈세 및 돈 세탁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협력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손에 든 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 아가, 무슨 소리니? 우리 태호는 착한 아이야. 그는 변했어요, 어머님. 나쁜 사람들과 탐욕에 휩쓸렸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뿐입니다. 김 씨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지친 눈은 엄청난 고통을 반영했다.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태호가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업에 좋은 부적이라고 했고 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그건지 보세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수첩과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태호의 필체는 날짜, 이혜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돈이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각자가 얼마의 비율을 가졌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여기에 죽음의 책이 있었다. 나는 수첩을 닫고 박 씨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뭔데, 아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태호 씨와 저는 이혼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박 씨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나이든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머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내 첫 태양그룹 월급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 이것을 약값으로 쓰세요.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로 향했다. 뒤에서는 박 씨의 흐느낌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차에 타자 나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었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울어요. 최준혁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마음껏 울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서럽게 울었다. 10년간의 깨진 결혼, 그 두 무고한 노인,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순진함 때문에 울었다. 해가 뜰 때 나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다. 돌아갑시다. 경찰과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혜원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태양그룹 본사는 경찰차와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돈 세탁 스캔들 소식은 최준혁의 언론 관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유출되었다. 사장실에서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의 수첩과 USB가 전달되었습니까? 최준혁이 법무팀장에게 전화로 물었다. 네, 회장님. 새벽 6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증거를 검토하고 이혜원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법적인 폭풍이 터졌다. 한편 이혜원의 고급 주택은 혼돈 그 자체였다. 밤샘 후 그녀는 보석, 시계, 돈다발을 여행 가방에 미친 듯이 쑤셔 넣고 있었다. 그녀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플랜 B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육로로 부산, 인천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비행하는 것이다. 그녀는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줄 조직을 고용했다. 빨리. 그녀는 가정부에게 소리쳤다. 저 가방들은 버리고 다이아몬드만 가져가.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이혜원은 깜짝 놀라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비디오폰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문 앞에 있었다. 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이혜원 씨, 문을 열고 협조해 주십시오.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창백해진 그녀는 뒷문으로 달려갔다. 작은 선착장이 그곳에 있었다. 쾌속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최준혁과 나는 그것을 예상했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 앞에는 그녀가 고용한 조종사가 아니라 2명의 사복 경찰관이 있었다. 이혜원 씨,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어디로 가시려던 겁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이혜원은 뒷걸음질 쳤고 여행 가방을 떨어뜨렸다. 돈과 보석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정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갇힌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무죄야. 이건 함정이야.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야. 한 경찰관이 그녀의 권리를 차갑게 읽어주고 수갑을 채웠다. 강력하고 오만했던 이혜원이 이제 흐트러진 머리에 수갑을 찬 채 두 줄의 경찰관 사이로 이끌려가는 모습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포착되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재계의 여왕이 몰락하는 사진이
디지털 미디어를 뒤덮었다.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끝났습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였다. 유미란이었다. 고맙습니다. 지수 이사님. 뉴스를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도시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유미란도 그녀 자신의 약점의 희생자였다. 최준혁은 와인 2잔을 따랐다. 정의를 위하여. 나는 그와 잔을 부딪혔지만 내가 상상했던 환희를 느끼지 못했다. 이 승리는 박 씨의 눈물의 쓴맛과 배신의 뒷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계산적이지 않고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피곤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쉬세요. 변호사들이 나머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휴가입니다. 나는 진정한 안도감과 함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 구치소에서 나는 태호의 재산 관련 최종 절차를 위해 그를 면회할 수 있었다. 그는 수척했고 머리는 삭발되었으며 수위는 헐렁했다. 나를 보자 그는 시선을 내렸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이곳은 죽은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가 속삭였다. 여기서 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 꿈을 꿉니다. 당신 꿈도, 당신의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매달 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긴 출장 중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저는 감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가득 채운 채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그분들을 걱정해 주시는군요. 제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후에 저는 제 양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세요. 이런 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유리창을 통해 그에게 문서를 건넸다. 이것은 민사 합의입니다. 서명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양도받은 자산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당신이 탈세한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되어 당신의 형량이 15년에서 7, 8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왜요? 왜 나를 돕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미워해야 하잖아요. 미워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돈을 보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후회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애정의 표시로 생각하세요.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어린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글씨로 서류에 서명했다. 내가 나올 때 이혜원의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계속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수첩의 증거와 태호 씨의 자백은 압도적입니다. 그녀는 돈 세탁 및 횡령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나를 파괴하기 위해 뭉쳤던 이혜원과 태호는 이제 감옥에서 서로를 잡아먹고 있었다. 나는 찬란한 태양 속으로 나섰다. 최준혁이 레몬 슬러시를 손에 들고 차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였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가 나에게 그것을 건넸다. 네, 후련하군요. 그럼 갑시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빠질 수 없죠. 나는 슬러시를 마셨다. 그 차가운 달콤함이 과거의 쓴맛을 지워주었다. 물론이죠. 갑시다, 여보. 나는 처음으로 연기하는 느낌 없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아마도 폭풍 후에는 하늘이 맑아지고 파멸 후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다. 나는 최준혁 옆 첫 줄에 앉았다. 피고석에서 이혜원과 태호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나이 들고 수척해진 이혜원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반면 태호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 최종 평결은 이러했다. 이혜원, 횡령 및 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300억 원 반환 의무 및 모든 재산 몰수. 태호, 조세 포탈 및 필요적 공범 혐의로 8년 징역. 그의 협조와 손해배상 덕분에 그는 최고 형량을 피했다. 선고를 듣자 이혜원은 무너졌다. 태호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후회와 감사의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최종 작별 인사를 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법정을 나설 때 최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로 끝났군요. 네, 각자 자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환희 대신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바위처럼 굳건하게 있었다. 우리는 공동의 적에 의해 뭉쳤었다. 이제 그가 사라졌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안의 침묵은 짙었다. 우리의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태양그룹의 모든 재정 문제를 정리한 후 나는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서명한 합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결혼은 목표를 기반으로 했다.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나는 최준혁을 붙잡아 둘 권리가 없었다. 그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화상회의 중이었다. 그는 나에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집중력, 그의 예리함, 그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깨달았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또 다른 도둑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니요. 계약을 청산하러 왔습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뭡니까? 이혼 신청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의를 이행했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최준혁은 봉투를 잡았지만 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돌렸다. 정말로 떠나고 싶습니까? 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관대함을 남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살 만큼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요. 다시 찾는다고요? 그가 코웃음 쳤다. 가세요. 저는 제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볼 용기가 없어 일어섰다. 이미 고급 주택에서 짐을 다 챙겼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가 나를 막아주기를 바랐지만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문을 닫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나의 옛 아파트로 돌아왔다. 사흘간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넷째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최준혁이었다. 그는 말없이 들어섰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명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이혼 신청서를 꺼내 내 앞에서 조각조각 찢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외쳤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회장으로서 저는 이 사임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결혼이지 회사가 아니에요. 그가 다가와 나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나에게는 같습니다. 들어봐요. 지수 씨. 나의 자산은 엄청나고 회계 장부는 끝이 없으며 직원은 수천 명입니다. 저는 혼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태양그룹의 모든 구석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를 버리려고 합니까? 다른 CFO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CFO는 고용할 수 있지만 아내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다. 저는 전시용 인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설 만큼 강하고 나에게 조언할 만큼 똑똑하며 나와 함께 이 가족을 보호할 만큼 냉혹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 계약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가 나를 가로막았다. 최고의 계약은 양 당사자가 평생 갱신하고 싶어 하는 계약입니다. 저는 당신과의 이 결혼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기간 무제한, 이익 50%,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들어본 가장 실용적이고 덜 낭만적인 선언이었지만 내 심장을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강하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은 똑똑하군요. 내가 말했다. 헤드헌터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CFO와 아내를 얻는군요. 최준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에게는 드문 빛나는 미소였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거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내 이마에 키스했다. 집으로 돌아와요. 당신 없이는 집이 차갑고 저는 잠을 잘 수 없어요. 나는 다시 그 고급 주택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 최준혁의 여자로서 돌아왔다. 우리의 삶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저녁 식사 시간에 시장 전략에 대해 논쟁하는 워커홀릭 전문가 2명이었다. 하지만 그 메마름 속에는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있었다. 어느 날 밤 테라스에서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전에는 행복이 한 남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행복이나 자신이 되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최준혁이 나를 안았다. 당신은 여자들이 약한 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 카페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미친 계약에 서명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절대요. 그가 내 머리에 키스했다. 나는 상어입니다. 일단 미끼를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분기별 보고서였다. 이익이 30%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내 덕분입니다. 당신은 어떤 보상을 원합니까? 당신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도발했다. 그는 행복하게 웃었다. 허락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뒤로하고 태호와 이혜원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갚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성과 힘, 그리고 성숙한 사랑 위에 건설된 나의 행복의 고삐를 쥐고 있었다. 결혼 계약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고 그것은 최준혁과 내가 맺은 가장 성공적인 거래였다.